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이 증시 매매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는 1차적인 이유는 물론 본인에게 있겠죠. 그것이 뭐 심리적인 이유라든가 아니면 뭐 매매 기법에 대한 이유든지 1차적인 이유는 본인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기 자신 이외에도 우리 증시 환경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불리한 구조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이 주제로 한 이유는 그만큼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개인 일반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종목을 매수할 때에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만큼 주식 시장이 무섭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보시면은 뭐 편법 전용선 확산,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 과태료 처분, 개인만 내는 증권거래세,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뭐 내마녀의 날 맞아 코스피 1% 하락, 도이치 옵션 쇼크,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한국 주식시장, 이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문 투자용 편법 전용선 확산입니다. 이게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주문을 내거나 매도 주문을 낼 때 그 주문의 시작이 해서 거래소까지 연결을 되는 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A, B, C라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직접 주문 전용선은 그 단계에서 일정 부분을 생략해서 바로 거래소로 직접 연결하는 고속매매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게, 주문을 냈을 때 그 체결되는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의 수익률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법 전용선을 돈을 주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이거는 뭐 좀 된 기사이긴 한데, 예전에 ELW를 갖고 초단타 매매를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거의 무위험 수익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증권사하고 직접 연계가 돼갖고 이런 전용선을 임대해주고 수수료를 받아먹는 증권사들이 있었다. 그런 예도 있었고요. 먼저 이런 주문 전용선을 통해서 뭐 매매를 하는 부류들과 그렇지 못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그 차이는,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호재가 생기거나 악재가 생겼을 때 매수 주문을 지정가로 누르고 뭐 매도 주문을 지정가로 누른다. 그런데 내가 누른 그 시간보다 누군가가 더 빠른 속도로 매수를 한다거나 매도를 했을 경우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줄어들고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 단순한 사항만 봐도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전문 투자용 이런 전용선을 활용하는 부류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메릴 린치처럼 초단타 치는 그런 외국계가 되던, 아니면 국내 금융 투자사가 되던, 아니면 속칭 돈이 있는 개인 세력이건, 이런 전용선을 활용하는 부류가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우리 일반 투자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계 증권사 불법 무차익 공매도. 자, 먼저 외국인이나 기관이 하는 이 공매도는 합법적으로 봤을 때 대차 중개기관, 뭐 예탁결제원이라든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린 후 수수료를 내고 그 대차한 물량을 갖고 공매도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차하지도 않고 없는 주식을 공매도했다. 무차입 공매도가 현실에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최근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 공매도에 대한 폐해를 많이 이슈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감독 기관에서도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봐서 찾은 건지는 몰라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렇게 합법적인 대차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주식을 그냥 공매도로 팔아버린 겁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이런 증권 시스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범위를 넓혀서 이 공매도라는 것은 보통 외국인이 주된 공매도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판 다음에 떨어지면은 다시 되갚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보, 자금력, 우수한 헤지 펀드가 한 연합으로 공매도 타깃 종목을 선정한 다음에 이 종목 공매도로 밀어버리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종목이 누군가가 바쳐야 되는데 바칠 자금이나 힘이 있는 투자자가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 일개 한 명 한 명이 모인 군집입니다. 그래서 개미라고 그러죠. 기관 투자자? 국제 해외에 대형 헤지펀드가 맘먹고 미는 거 기관들이 파악해내면은 기관들 절대 방어 못합니다. 자, 공매도라는 게 무서운 것이 이런 대형 자본과 기관이 연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소형 종목은 단독으로 충분히 하방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본인들이 보유한 물량까지 미리 공매도를 쳐놓고 미리 보유한 물량으로 매도를 정상적인 매도를 한다. 주가는 떨어지죠. 이익 실현과 함께 공매도로 주가 떨어지는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이런 공매도가 많아짐에 따라 이제는 공매도 공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상장 주식 총수의 0.5% 이상 공매도를 했을 시는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공매도 주체 세력이 누구인지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에게 알리고 거기에 위험을 이제는 알리기 위함이 목적인데 이런 공시 제도 또한 허점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치려는 예를 들어 외국인이 A라는 기관이 증권사에 낮은 수수료를 이제 내놓고 이거 공매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는 그 외국인인 주체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증권사로 공매도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시에서 대형 증권사가 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지 외국인 누군가가 공매도한 주체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허점도 있고 또 공매도를 할 때는 업틱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매도한 물량을 바로 아래 호가로 막 던져버리면은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틱룰을 적용해서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 가격 이상으로 내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한 물량을 시장가로 뭐 아래로 던지지 마라. 그 직전 체결가 한 호가 위에 최소한 올려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업틱룰을 정해서 지금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그래도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이제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런 업틱룰도 또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차익 거래라든가 파생 상품 해지 거래라든가 이런 거래를 했을 때는 업틱룰을 안 지켜도 된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눈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공매도 공시제도나 이런 업틱룰 제도 금융기관에서는 그래도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는 만들었다. 안심해도 된다. 하지만 그것의 허점을 이미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해드린 대로 이런 허점들을 이용해서 다 활용을 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무차익 공매도와 함께 공매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제로 증권거래세. 여러분들 증권거래세가 여러분들 자본금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이 방송 다 보시고 혹시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도 작년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조정을 해서 매매 거래 내역을 쭉 보십시오. 그 엑셀로 뽑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세에 대한 것을 한번 합쳐 보십시오.
제가 심지어 단타 매매 주로 하시는 분들 봤는데 심지어 거래세로 자기 자본의 30%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매매 단위 금액이 1억인데 1년 동안에 30%인 3천만 원을 거래세로 낸 거예요. 자, 워런 버핏도 1년 수익률 30%라면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세 비용으로 지불한다는 게 그 정도 금액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분이 그 해에 수익을 냈다면은 진짜 상위 1% 안에 드는 개인 투자자일 겁니다. 그만큼 거래세라는 것이 우리 계좌를 또 그것 갉아먹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24개 항목에 걸쳐서 증권거래세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4개 항목에 걸쳐지지 않는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불법 OEM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기 돈을 넣고 그 펀드를 운영해서 수수료를 제외하는 이 24개 항목에 들어가게끔 편법으로 만들고도 있습니다. 이 OEM 펀드는 보통 펀드는 돈을 맡기면은 그 펀드를 운영한 운용사가 뭐 펀드를 어떻게 운영할지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OEM 펀드는 주문자 우리 옷 만드는 것처럼 내 돈 맡길 테니까 대신 너네가 운용을 해. 하지만 운용에 하는 그 방법과 계획은 우리가 세워서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단순히 거래세를 피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다른 목적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도 이 특례법에서 제외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모펀드나 외수펀드들을 활용해서 외국인들도 거래세를 면제받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까지 내용을 봤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지금 불합리한 투자 환경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을 상대로 경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저도 내용을 다시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해지네요. 그리고 네 번째, 투자 정보의 비대칭성. 투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뭐 내용이 시장에서 각 거래 주체가 보유한 불균등한 정보 구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일반 투자자들이 기관 외국인에 비해서 정보가 얼마만큼 부족한지, 그들이 먼저 선침해한 정보를 갖고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 메이저들, 외국인과 기관 간의 정보 공유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기업의 호재라든가 악재가 있을 때 기관 간, 외국인과 국내 기관 간 이런 식으로 대형 기관들은 메이저들은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관 메이저들 간의 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형 투자사 간의 내부 정보 사전 유출 등 내부 기업에 있는 정보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 뭐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도 해서 뭐 그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뭐 매출은 어떠냐, 뭐 잘 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공시 담당자가 답변하는 그 내용의 양과 질과 그것과 대비 자본금이 풍부한, 자본금이 막강한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 회사로 상대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어서 요구했을 때 나타나는 그 정보의 양과 질, 그 차이가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시 담당자도 한 개인이 물어보니까 두루뭉실하게 그냥 괜찮습니다. 예, 다음 분기 때는 좋아질 겁니다. 지금 투자가 저렇게 되니까 이 정도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대형 투자사가 물어볼 때에는 없는 거 있는 거 뭐 없는 거는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좋은 호재성이나 또는 악재가 있을 때 얘기를 안 하면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예시로 뭐 한미약품 신약 기술 수출 계약 해지 공시 전 기관 투자자 공매도량이 20배가 증가를 했어요.
이 정도면은 그 기관 투자자는 공시 이전에 이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이 정도로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정보의 비대칭성 또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불리한 환경이다. 다음엔 5번째로 파생 상품이 미치는 개별 종목 등락률. 여러분들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선물이다, 옵션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생 상품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코스피에 있는 기초 자산은 코스피 200 종목, 코스피에서 우량하고 시가총액이 큰 이 200 종목을 지수로 만든 게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그 코스피 200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만든 게 파생, 나왔다는 거죠. 파생 상품인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선물하고 옵션이 있는데, 말 그대로 파생된 상품이 이제 주된 우리 주식 투자에서 주된 몸통은 코스피와 같은 이런 지수가 이제 몸통이 되고, 거기에 떨어져 나온 게 파생 상품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파생 상품에 있어서 웹도독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것인데, 파생 상품인 선물하고 옵션이 몸통인 주가 지수를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있느냐? 먼저 대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한 결제를 위한 개별 종목 가격에 충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문에서 많이 봤죠? 뭐 3월, 6월, 9월, 12월 초 되면은 뭐 쿼드러블 위칭데이다, 아니면 이 다른 말로 뭐 내마녀의 날이다 이래서 선물과 옵션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것을 이제는 우려하는 신문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첫 화면을 가보겠습니다. 내마녀의 날을 맞아 코스피 1% 넘게 하락세. 28조 증말, 도이치 옵션 쇼크, 그날 무슨 일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웹도덕 현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제, 즉 수익을 내기 위한, 선물과 옵션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코스피 200 종목을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해서 인위적으로 장 마감 전에 올리거나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은 유리한 결제를 위해 수익을 더 내기 위해 그렇게 한다지만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니 자기네들 선물과 옵션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코스피 200 종목을 그렇게 대량 매도를 하거나, 또는 그와 반대 대량 매수를 하는 건 좋겠죠. 근데 대량 매도를 하면은 주식에만 투자하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일반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할 때는 이 파생 상품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이 파생 상품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제로섬 게임 지옥입니다. 주식도 지옥인데 파생 상품은 지옥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뭐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했을 때 주가 지수가 뭐 어떤 방향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콜옵션을 매수했을 때, 풋옵션을 매수했을 때 외국인이 그런 것들을 매수했을 때 왜 매수했는지, 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뭐 콜옵션을 매수하면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요 정도, 요런 것들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요즘처럼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런 외국인 선물 매매라든가 뭐 콜옵션과 풋옵션의 매수 매도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대 자본과 소수로 무장한 해외 및 국내 대형 금융기관. 요거 예탁결제원에서 이제 주주 유형별로 작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 주주 현황을 나타낸 겁니다. 먼저 개인 주주는 556만 명, 많죠. 99%를 차지합니다. 외국인 주주 0.3%, 법인 0.4%, 기타 이제. 그리고 먼저 이걸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별 외국인 지분율. 기준일은 올해 8월 14일 기준으로 전체 우리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지분율은 33.5%를 차지합니다. 자, 코스피에서 33.5%를 차지하는데 그중 시가총액 비중, 우리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라는 한 종목이 코스피를 100으로 봤을 때 17.32%를 차지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삼성전자가 거의 한 17% 차지하면은 코스피 지수를 삼성전자 종목 하나 갖고도 대량 매수와 대량 매도를 통해서 코스피 지수를 왜곡시킬 수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57.56%, 절반 60%에 해당하는 이 지분을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우는 우리 코스피에서는 1.96이지만 외국인이 90% 이상. SK하이닉스는 시총 비중이 우리 코스피에서 3.72%, 외국인이 50%. 뭐 현대차,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가총액 비중이 큰 이런 대형주를 외국인들은 최소 50% 이상씩 소유를 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 위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개인 주주가 99%, 외국인 0.3, 기관 0.4. 외국인과 기관은 주주수로 봤을 때 상당히 영향이 미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금은 개인과는 비교해 볼 수 없는 큰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대 자본은 소수로 무장을 했죠.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응집력 있게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주주가 많지만은 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종목을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분산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개인이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외국인과 기관은 그 인원은 적지만은 운용하는 자금이 큽니다. 한 종목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대규모의 자금을 뺄 수 있다. 그 종목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외국인이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코스피를 구성하는 이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50% 이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 금액을 갖고 지수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6가지 총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 환경에서 얼마만큼 불리한 환경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타 외국의 해외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주식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력이면은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정보와 동등한 자금과 단순히 차이라면 매매 스킬로만 투자를 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비참한 결과는 안 나올 것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힘든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본인의 이제 종목 선정할 때 뭐 심리적인 요인이라던가 또는 매매 기법에도 있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그 증시 외부 환경이 우리 개인들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구조화돼 있다. 이만큼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낸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면은 보다 많은 내용, 보다 많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축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긴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주식 환경에 대해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